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쿠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쿠바는 굉장히 낭만적인 곳으로 그려지고 있죠. 쿠바 해안에 있는 올드카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는 관광지 중에 거의 도시 하나가, 아바나 같은 경우는 박물관이라고 이렇게까지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조금 이념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체게바라 이런 사람들의 책과 그 일대기가 유행하면서 낭만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쿠바가 공산국가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충격을 줬고 전 세계도 충격을 줬고 우리가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북한만큼이나 러시아를 지원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이상 지원하기도 하죠. 실제로 참전한 인원이 2만 명이 가까울 거라는 추정까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쿠바입니다. 오늘 그 모습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쿠바 출신 용병 수천 명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고 밝히고 전사자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이는 쿠바가 러시아의 주요 용병 공급국 중 하나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사실상 용병으로 갔지만 어쨌든 국가적 국가의 차원으로 들어간 게 맞잖아요. 김정은이 푸틴을 만나고 둘이 형제 국가라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쿠바는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러시아 전쟁의 가장 큰 용병 공급 국가 중에 하나인 겁니다. 미국 남부 플로리다의 쿠바계 미국인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요. 지난 18일 어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브리핑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안드리 유소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 대변인은요. 쿠바인들이 러시아를 위해 전쟁에 참여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유소프 대변인은 그 기자회견에 화상통화를 통해서요. 1000명 이상의 쿠바 용병이 직접 확인됐고 이들 중 최소 39명이 전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소프는요. 쿠바는 용병 공급국 중에 최상위권에 속하고 최대 2만 명, 무려 2만 명입니다. 2만 명이 러시아를 위해 싸우기로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쿠바가 사실은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쿠바 경제적으로도 미국의 제재나 이런 것 때문에도 힘들고 사실 공산주의 사회가 경쟁도 없고 하기 때문에 풍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쿠바는 오히려 열대라서 먹고 살기에는 오히려 좀 더 나은 상황일 수도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의료나 이런 것도 발전시켰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지에 내몰리거나 아주 힘든 쿠바인 2만 명이 러시아를 싸우기 위해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남미에도 좀 있어 봤는데 남미에 있으면 쿠바에서 있었던 일을 서로에게 묻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매매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쿠바의 음지에서 발전돼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쿠바 당국도 그것까지 막았을 경우에는 정말 먹고 살 게 없고 달러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척 풀어주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쿠바 군인들이 특히 남자들은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터라도 가야겠다라고 하고 이제 러시아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이번 발표는 마리오 디아스 발라르트 하원 의원이 주재한 브리핑에서 이루어졌고요. 여기에는 다른 하원 의원들도 여러 명 참가했습니다. 모두 쿠바계 미국인으로 쿠바 정권에 굉장히 비판적이라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해커들은요, 이미 2023년 9월에 러시아군 장교가 쿠바 용병 200명 모집에 연루됐다는 문서를 유출한 바 있다고 합니다. 당시 쿠바 당국은 이에 연루된 인신매매 조직 관련자 17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지만 이후로는 관련 사실에 대해 아무런 공식 발표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나 반쿠바 정서를 가진 사람들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좀 과장했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걸 보면요. 러시아가 쿠바 용병을 2023년부터 모집해 왔고 그게 처음에는 쿠바 당국이 부인하고 수사하고 했지만 이제는 묵인 단계로 갔다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쿠바 용병들은요, 대부분 계약 형태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인신매매나 강제동원이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내 우크라이나 지자 인사들과 의원들은 이를 국제 문제로 부각시켜가지고 지금 계속 여론전을 하려고 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쿠바에 어마어마한 제재를 했거든요. 바이든 때는 쿠바와 수교하려고 또 했지만 트럼프는 완전히 바꿔서 다 빼버리고 이제는 제재하겠다라고 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 특히 쿠바계 공화당 의원들은 이걸 부각시켜서
쿠바를 더 압박하는 차원으로 지금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뭐 사실 뭐 러시아로 가는 외국인 용병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일 대표적인 게 북한이고 이제 금방 말씀드렸듯이 쿠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젤렌스키는 실제로 그 용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중국도 있고 우즈벡도 있고 아프리카 출신들도 많다는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8월 달에 발언한 걸 한번 보면요. 지난 8월 4일 날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건데요. 보우찬스크 방면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 측에 참전 중인 다수의 외국인 용병을 목격했다라고 하면서요. 거기에는 중국,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아프리카 출신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러시아가 또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만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러시아는 그 몇 배 인구를 갖고 있지만 현재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그거를 전 세계에서 온 용병들로 메워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한 3년 반 넘게 끌고 가면서 그리고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게 되면서 점점 국제전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만의 전쟁으로 보이지만 안 그래도 지금 러시아의 그 전투기들이 우크라이나 인근의 다른 나라, 폴란드나 루마니아나 이런 데 영공을 계속 침범하고 있는 건요. 러시아가 나토가 진짜 이걸 확장할 의도가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떠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진짜 이 전쟁이 어느 순간 확 퍼질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러시아 편에 설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도 이런 그 용병들의 국적을 보면 좀 알 수 있죠. 과거 CIS나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처럼 미국과 가까운 듯 하면서도 이슬람적 전통 때문에 미국과 또 척을 지는 듯한 이런 나라들도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완전히 지금 어느 정도 이분화되는 상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주로 제재와 수출 통제 관련된 정보도 많이 전해드리지만 그래서 공급망이 나누고 있다고 하지만 무력에 있어서는 안보에서는 더더욱 더 나눠지고 있는 회색지대가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이 돼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뭐 유령함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유령함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전 세계에 도대체 이 유령함대가 얼마나 많길래 러시아가 저런 강한 제재 속에서도 살아남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보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전 지금까지 이 유령함대가 한 600대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뉴욕타임스는 전 세계 유조선의 약 17%가 유형함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제 느낌상으로는요. 이 17%라는 거는 러시아의 원유를 실어 나르는 배들을 말하는데요. 이 배들도 어디 오갈 데가 없고 그냥 가만 놔두면 썩으니까 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여기 왔다 갔다 하겠지만 어찌됐든 러시아 측에 기름을 실어 날라줄 수 있는 배들이 무려 전 세계 유조선의 17%에 이른다는 건 서방이나 미국의 제재가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제3국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또 보여줍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제재, 그 서방의 제재가 가장 잘 먹히는 거는 러시아도 북한도 중국도 아니고 바로 우방국들입니다. 그런 우방국들의 기업들이 잘못 그런 뭐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의 기업과 거래했다가 제재를 받았을 때 가장 큰 타격을 입지 거기 있는 기업들은요 자기들끼리 먹고 살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큰 타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좀 기사를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17%의 그 유령 함대들도요 러시아하고 이란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의 생태계를 저희가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급속히 확장됐느냐 보면 러시아는 이런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유령 함대를 뭐 당연히 늘렸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선박 네트워크를 급속히 확장해서 자신들의 수출지를 과거는 뭐 유럽이나 이런 데 많이 갔다면 중국, 인도, 이제 말레이시아 아니면 저 아프리카 국가로 확 퍼뜨리는 오히려 수출 다변화 정책에 성공했다는 거거든요. 이 유령 함대는 뭐냐?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계속 뭐 말씀드립니다만 설령이 평균 20년이 넘는 낡은 유조선들이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런 유조선들은 잘 보험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보험을 든다고 해도 러시아산이라면 EU에서 더더욱 보험을 들어주지 말자라고 이미 EU의 큰 보험사들이 합의가 돼 있어서요. 더 보험을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이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도 이들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최근에 노르웨이에서 뭐 발표됐습니다만 유령함대 소속 선박 등 100여 척의 가짜 보험 서류를 내준 것처럼 이렇게 가짜 보험 서류를 어디선가 내주면 그걸 들고 전 세계를 운항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사고가 났다? 보험금도 못 받고 그냥 그대로 환경오염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령 함대가 가장 많이 지나는 곳이 어디냐? 어, 바로 우리 동해안입니다. 보십시오. 지도를 보세요. 시베리아에서 난 원유는 어디를 통해서 동남아로 내려가야 되는 바로 동해입니다. 이 동해에서 갑자기 원유 유출 사고가 크게 난다면 우리 해안가는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지나가는 러시아산 혹은 러시아 기름을 그 운항하는 배를 저희가 납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또 러시아와 또 충돌이 일어나고 그걸 기회로 북한이 우리와 또 충돌을 일으키려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그 유령 함대는요, 단순히 러시아의 기름을 움직인다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특히 한반도의 환경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유령 함대를 유지하는 데는요, 러시아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배기 때문에 정비도 잘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과거와 달리 장거리 수송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말레이시아나 아니면 저기 뭐 중남미로까지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수송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러시아가 이런 유령 함대를 운영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령 함대를 이렇게 하는 거는 그를 통해 얻는 수익이 그래도 그보다는 크고 러시아의 수입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셔든 전쟁을 유지해야 되는데 전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되고 그 현금 흐름을 일으키는 최고가 바로 유령 함대라는 거죠. 물론 계속 얘기 드립니다만 이 유령 함대가 계속 이 정도로 뭐 전 세계 유조선의 17%가 될 정도로 있다면 이제 제재는 사실상 상당히 무력화되는 거고요. 이 제재 무력화가 일상화되면 야, 나도 꼭 굳이 뭐 제재를 지켜야 될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욱 멀어질 수 있고 북한도 오히려 더 대담해질 수 있고 중국은 오히려 그들의 뒷배로서 정치적 입지를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협상 전략이 나옵니다. 협상하고 있는 와중에 상대국을 제재하는 건데 지금 미국이 대만과 통상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대만도 우리처럼 아직 관세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뭐 우리는 정해졌습니다만 아직 사인을 못해서 그런 거고 대만도 아직 사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이 이렇게 대만과 협상을 하는 중에 대만의 자전거 메이커인 자이언트의 수입을 갑자기 금지해버렸습니다. 이 자이언트는 세계 최대의 자전거 메이커라고 하는데요. 저도 몰랐는데 이게 뭐 전 세계 특히 미국의 월마트나 이런 데 다 들어가 있는 자전거가 자이언트라고 합니다. 이 자전거 업체를 어떻게 제재했느냐? 바로 미국 세관에서 인권 문제를 걸어서 했는데요. 아니 대만 기업을 왜 인권 문제를 걸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천일염 업체들이 인권 문제로 걸린 적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이에요. 올 초인가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소음 염전에 노예 노동이 있다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 근데 그거는 뭐 규모가 작은 거고요. 이번에 이 자이언트 같이 세계 최대의 자전거 업체를 제재한 거는 그만큼 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미세관 국경보호청은요, 지난 24일 세계 최대 자전거 업체인 대만의 자이언트 매뉴팩처링에 대만에서 제조한 자전거를 수입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뭐 대만과 관세 협상 중에 일어났는데요. 효력은 즉시 발동됐고요. 왜 그러냐? 국제노동기구가 규정한 다음과 같은 강제노동 지표를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취약성 남용. 이거는 뭐 노동자들이 취약한 거를 고용에 있어서 노동자들이 을이잖아요. 그걸 활용해가지고 강제 노동의 근무를 굉장히 올렸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열악한 근무 및 생활환경. 그리고 부채 예속. 부채 예속이란 건요. 빚을 빌미로 노동자에게 근로를 강요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뭐 야 내가 뭐 미리 기숙사비 우리가 내는 걸로 하고 네가 이제 월급 받아서 갚아. 이런데 뭐 기숙사비 빌려준 거에 대한 이자를 높인다든지 기숙사비를 터무니없게 설정해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부채에 어떤 노동자들을 가둬버리는 걸 말하는 거고요. 임금 체불과 과도한 초과 근무 같은 게 있습니다. CBP는 뭐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항목을 들여 말하면서요. 자이언트가 이를 통해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생산해 수백만 달러 규모의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미국 기업의 가격 경쟁에서 압박했다라고 합니다. 이 자이언트의 공장은요, 뭐 대만뿐만 아니라 중국, 네덜란드, 헝가리, 베트남에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봤을 때 이 모든 나라에서 네덜란드에 있는 나라에서 설마 노예 노동을 할 수 있었겠어요? 뭐 주로 대만이나
뭐 중국, 뭐 베트남에 있었던 걸 거론하는 것일 수 있는데요. 이걸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인권 문제는요. 인권 및 강제 노동이 단순히 그냥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라 무역 정책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자국의 외교 정책과 통상 압박 수단으로 제재와 무역 규제가 전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걸 이걸 보면 더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미국이랑 거래할 때 이런 부분을 진짜 잘 살펴봐야 됩니다. 미국이 혹시 우리에게 이런 인권 문제나 이런 걸 걸어서 우리를 어떻게 좀 압박할 수 있는 거리가 있지 않는가. 지금도 이 그 사인이 미국과 길어지면 미국이 또 어떤 카드를 꺼내서 어떻게 우리를 압박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대안을 마련해 놓거나 아니면 컨틴전시 플랜을 세워서 대응을 좀 유연하게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럴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뭐 어떤 정파에 나눠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고 뭐 거리로 뛰어나간다고 하면 오히려 정부 대응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지켜보는 우리들의 그런 모습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